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대규모 총파업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어제 코스피가 8,000선을 앞둔 7,999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블룸버그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을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는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17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요청한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했다면서 결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총파업이 8일 남았는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써서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협상에도 결국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도 폐지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노조는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안을 요청했지만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희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EVA 기준 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한도 50% 그대로 있고. 다만 중앙노동위는 노조에 제시한 안이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이었을 뿐 공식 조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사가 안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네. 조정안이 나왔고, 근데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신문 기일을 엽니다. 만일 법원이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필수 인력을 넓게 해석한다면 파업은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30일간 파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JP모건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2박 3일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안보 현안은 물론 이란 전쟁을 두고도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걸로 보입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최소 6차례 공식 일정에서 연이어 만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관계를 언급하며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I think it's going to remain that way. We have a lot of things to discuss.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과 안보 현안은 물론 이란 문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n't say Iran is one of them, to be honest with you, because we have Iran very much under control. We'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they're going to be decimated. 중국 역할론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Do you think he needs to intervene at all with the Iranians? I don't Do you think think he can does. help No. in any way? No,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We'll win it one way or the other. We'll win it. 중국은 그동안 이란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압박에는 거리를 둬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 현안뿐 아니라 이란을 둘러싼 미중 간 입장차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7,999까지 치솟으며 8,000선 돌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 매도로 하락하더니 오전 10시 40분쯤엔 5% 넘게 급락하며 7,4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스피 폭락의 원인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지목했습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SNS에
AI 인프라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 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등을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사례를 참고 모델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AI 기업 이익의 사회적 배분배를 시사한 발언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해석했습니다. Again, this comes at a very important timing because Samsung is actually talking about this in the middle of this labor tensions, right? 블룸버그 해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권에서도 초과 세수가 아닌 기업 이익을 두고 이야기한 것처럼 해석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그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김 실장은 기업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 개인 의견일 뿐 정부 방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AI 산업 호황의 혜택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지 국민적인 논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급격하게 치솟았던 코스피가 내려앉자 외신은 급락의 배경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날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럽 증시 개장에 맞춰 시작하는 블룸버그 TV의 더 오프닝 트레이드. 어제 가장 뜨거운 소식을 3가지 골랐습니다. 영국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 중동 전쟁, 그리고 코스피 급락이었습니다. And talk of an AI citizens dividend roils the markets in Korea.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 과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짚었습니다. 핵심은 한국이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point is, this is likely to be a conversation not just had in the halls of power in Seoul, but elsewhere. Yeah, absolutely. Lots of big questions about where the benefits accrue of this kind of technology. And also for fiscal authorities globally, if this is going to have a big impact on your tax base, are you going to look to other places to try and find new tax levers?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으며 다른 정부 또한 분명히 고려하고 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관련 수익, 미래의 영역이라며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빅테크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도 중간 선거를 맞아 정치적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태국에서 태극기 모자를 쓴 범인이 다량의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대규모 무기 밀매가 의심되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힌 글자, 태극기 모자를 쓴 30대 중국인 남성이 태국 경찰에 연행됩니다. 이 남성의 집 안에선 총과 폭탄, 탄약까지 수많은 무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8일 이 남성이 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는데 차 안에 있던 무기가 발견되면서 단순한 교통사고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무기를 모았다고 진술했는데 현지 경찰 배후를 조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등록증은 물론 중국, 태국, 캄보디아의 여권과 신분증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불법적으로 취득한 걸로 의심됩니다. 게다가 이 남성이 소지한 무기가 태국 경찰관의 걸로 밝혀지면서 무기를 공급한 혐의로 5명이 더 체포됐습니다. 태국 내에서 테러를 모의한 건지, 국제 스캠 범죄와 연관된 건지, 분쟁 중인 캄보디아와의 접점까지 여러 정황이 의심받는 가운데 태국 정부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남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내 가족이 당한 일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한 남성이 식당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들어갈 것처럼 위협하더니 말리는 다른 손님과도 시비가 붙었습니다.
음식의 양이 적은데 가격은 비싸단 게 이유였습니다. 중년의 종업원, 놀란 가슴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적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신고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제 스레드에 이 영상을 올린 이용자, 만약 저 사람이 내 엄마였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면서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려고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비판적 보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했다면서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량은 1심보다 2년 늘어나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가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JT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24시에 경찰이 특정 언론사에 투입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으며 구두로 경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는 집무실 CCTV와 시간대별 봉쇄계획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등을 주된 증거로 봤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언론사를 언급하며 경찰 협조를 지시한 혐의와 단전 단수와 관련해 헌재에서 위증한 것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는 소방청장이 지시를 하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1심의 유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형량은 2년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못 봤고 1심 형량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헌법의 기능 역시 상당 기간 소멸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될 기관에 근무 중인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여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대검이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유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대검은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와 수용자 편의 제공,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시효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 그동안 국회에선 박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 중대 비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적절하게 중징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검사는 11일 감찰위원회 출석을 자청하며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도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감찰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조유리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호황을 주도하는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의 중소벤처기업은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한 국책은행이 코스닥 상장사와 투자자를 연결시켜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받을 수 있게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전다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콜레도 호텔에 코스닥 상장사 30곳과 기관 투자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코스닥 붐업데이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혁신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 선순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꼽혀온 정보 비대칭성 해소입니다. 코스피 대형주와 비교해 중소형 코스닥 기업들은 증권사 리포트와 투자 정보가 부족해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의 상당수는 분석 보고서조차 없는 리서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 생태계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국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236조 원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종사자 수도 83만 명에 육박해 국내 4대 그룹 상시 근로자보다 8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들이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리서치 보고서 발간도 지원해 코스닥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량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중소형주는 사실 그 리포트 발간받기 쉽지 않거든요. 사업의 비전을 좀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에 리포트 보고서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난 3월 IBK 기업은행은 유망 기업 발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코스닥 활성화 TF도 꾸렸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 기업 3곳이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저평가되어 온 코스닥 벤처 기업들에 대한 국책은행의 지원이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대규모 걷기 캠페인 하이워크가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선 강원도 내 20개 건강거점 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해 걷기와 함께 도박 예방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3년째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는 강원랜드는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육 하이에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과 대구 13도, 서울 1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